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아, 우참 실패했네. 아, 우참 챌린지. 오프닝이 어려워.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래요. 뭐 짧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Pieces for Peace 운영자 제이입니다. 오늘 심리조작의 비밀 책을 읽고 함께 나눠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빈입니다. 네, 그래서 책 제목은 심리조작의 비밀이고 부제가 어떻게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을 설계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오카다 다카시인데요. 화면으로 책 소개 짧게 띄워드릴게요. 그럼 이제 바로 1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총 3개의 질문을 가지고 나눌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번 질문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나요? 입니다. 네, 그럼 저부터 나눠보면 먼저 이 책을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심리조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도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요즘 인간관계가 좀 관심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늘 깨어있기가 참 어렵구나 하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천지 경험자 입장에서 신천지든 다른 유사 종교든 경험자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책 78쪽에 보면 컬트 종교에는 빠지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없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심리가 조작되어 살아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하면서 이후에 심리 조작에 걸리기 쉬운 요인 4가지를 소개해요. 이런 면에서 꼭 컬트 종교 경험자가 아니더라도 읽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사의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하지현 교수님이 언급한 부분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걸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힘들고 버겁게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자칫 세뇌나 심리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회는 지나치게 유동적이고 우리는 뚜렷한 자의식을 기반으로 한 신념체계를 마련할 만한 기회가 없이 오직 공부와 경쟁에만 매몰된 채 자라났다. 그런데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뇌와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고갈되어 있다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의 추종자가 되어 사회 통념이나 그 사람의 삶의 궤적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될 소지가 충분하다. 저는 이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 의견을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사람이 때로는 힘들면 타인한테 도움 요청할 수도 있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근데 의지랑 의존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지는 뭔가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채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느낌이면 의존은 내 존재 자체가 타인한테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했고 과거의 제 모습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자립하면서 내 주체성을 갖고 살아갈지 고민하고 결심을 해보는 기회도 되었고요. 네. 제인이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고요. 사실 저도 이러한 상황에서 도피처로 이 신천지를 좀 찾은 것 같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훌훌 털어낼 때가 있는데 사람마다 개개인의 편차하고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좀 그런 편차에 대해서 너무 막 크게 특수한 경험을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빠지는 건 그렇다고 쳐도 너무 몰두하기 전에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뒤돌아보는 계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책을 읽어서 느낀 제 나름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도 두 분의 말에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또한 도피처로 삼았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었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청년이라는 사회에 처음 발을 더디졌을 때 정보라는 게 정말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게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전에 신천지가 말하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교리라고 너무나도 확신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나도 확신이 있어 보였고 당당해 보였기 때문에 더욱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깨어 있는 것이 귀찮고 힘이
힘들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또 힘들다라는 것이 내가 그만큼 힘을 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독이기도 하면서 지치면 조금 조급해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쉬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조금 비판적 시각에서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을 반신천지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고 하면 그들에게 반면교사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의미로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의 7장을 보시면 정면 대결, 즉 탈세네 해법은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으나 나중에는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되려 사회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언급되듯이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제 생각엔 한국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 보거든요. 이제 반신천지 운동 방식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사실 제 생각엔 신천지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요.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고통 끝에 얻은 결과가 통쾌함일 수 있지만 때론 허망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만희가 죽기 직전에 진실을 드러내고 사죄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가리고 은폐할까요? 신천지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괴물이 되어 간다는 점에서 사실 이거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면교사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는 신천지가 원하는 발상이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갈등만 고조시킬 뿐 적절하게 건설적인 대안과 해결책은 오히려 더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전문 용어로 언더도그마나 언더그라운드를 이미 신천지가 선점하고 있는데 반신천지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역공작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별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단 사무소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감시를 한다거나 위장해서 침입을 한다고들 합니다. 또한 신도들이 반증 정보를 접근하기 이전에 미리 신천지가 선입견을 심는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프레임을 선점하고 있다고도 보거든요. 고로 반신천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희라는 교주에게만 초점을 가지지 말고 다른 방향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반신천지 운동이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몇몇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들의 활약으로 신천지가 더 큰 조직으로 확장되는 건 막았지만 그래도 신천지가 지난 15년 동안 교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구, 자금, 대외적인 영향력이 몇 배나 확장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건 신천지뿐만 아니라 반신천지 운동 진영에서도 반면 교사와 성찰의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신천지든 신천지든 어떻게 싸우든 간에 사회나 대중의 관심은 냉정했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신천지는 관심 밖의 영역이라 생각이 들어요. 동정은 할지언정 사회적 반향이 되게 어려웠던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2년이 지난 지금 종교를 가진 사람, 특히 교회의 열성적인 분들에게 대중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반면 교사와 성찰의 시간으로 다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정상적인 사회와 자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단순해서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가정해 보면 어느 부품을 조립해서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졌다 가정을 해봐요. 이들을 역순으로 단순 해체만 하면 뒤돌아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인격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점에 동의하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해체를 하는 거랑 재형성하는 거는 사실 모두 다 개별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역순으로 분해를 하다가 힘을 줘서 부품이 부러지거나 끼워보니 생각지 못하게 나온 경험은 우리가 어릴 적에 장난감 만질 때부터 시행착오로 겪어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우위로 신천지를 입교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교적인 우위로 교회의 품으로 또한 돌아오게 한다면 제 생각은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로의 입교 여정과 탈퇴의 여정은 신천지의 신도에게는 반향이 다를 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들이는 노력은 좀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입체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반면 교사로 꼭 삼았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어보면서 생각해봤던 게 저는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냥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게 그래서 다른 방향을 조금 더 모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동의되었는데 신천지가 왜 가면 안 되는 곳인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게 더욱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천지가 가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자기가 생각한 소문과는 다르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모습이 있다라거나 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신천지에 입교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은 걸 저는 너무나도 느꼈기 때문에 신앙을 하시던 하시지 않는 분이던 왜 가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정확한 구원관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러한 이유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쉽게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잘 알릴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좋겠네요. 저는 반신천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마비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은 확실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고 확실히 한국은 아직 시행착오 과정인 것 같고요. 신천지 경험자 그리고 탈퇴자 입장에서 진솔한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그럼 이제 다음에 로사님이 1번 질문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현재 유사 종교에 다니고 있으신 분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막연함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읽어보니 제가 유사 종교에 발을 디딜 때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고 당시 어떤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정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지금 유사 종교에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 읽게 된다면은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내가 심리 조작 당하였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나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쉽진 않겠네요. 네, 그럼 되게 좋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친구들에게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신천지에 가야겠다라고 느낀 부분부터가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정말 그 사회의 병아리였던 청년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내면의 불안함 그리고 그 위에 차단된 정보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신천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간 거였는데 이 책에서 3장 누가 심리를 조작당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6쪽에 이루고 싶은 이상과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괴리감 안에서 생겨난 불안함을 이용당한다 라고 했는데 신천지도 사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내면에 대한 불안감을 발견하게 해주고 해결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심리 조작을 이해하면서 내가 경계해야 될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신천지가 아니어도 심리 조작을 하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한 걸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번 질문은 저희가 신천지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과 부합되는 경험과 구별되는 경험 한 가지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책에서 부합되는 경험이 많아서 정말 고민됐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6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랑 정말 그러니까 6장의 모습들이 신천지 입규의 모습과 정말 모든 것이 그 총집합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모습이 뭐였냐면은 심리 조작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245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을 역이용하여 유사종교나 조직에 소속되어 배신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유사종교가 그러하듯이 내부적으로 신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터널을 형성시킨 이후에 외부와의 단절을 만든 이후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제 또 다른 가족이 되어 동료회 그리고 전우회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저에게는 사람 간에 대한 믿음을 처음 경험해 준 거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값지고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잊지 못할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책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니까 정말 그 내부 신도들을 관리하기 위한 쇼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저한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제 영적 가족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소중했던 사람들이자 또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기 때문에 전우회 같은 게 진짜 있거든요.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럼 뭔가 전우회가 있고 그 하늘의 천군 그 군대라고 하잖아요. 또 같은 목적과 소망을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저도 동료애도 느꼈었죠. 필자도 아니신데 군대 얘기를 하니까 참 존경하는 네, 공감은 되죠. 네, 저도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다 공감이 되고요. 인식과 세계관을 좁혀서 이제 신도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쇼다. 네, 저도 적극 동의가 돼요. 그리고 배신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으로든 억지로든 방어 기제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탈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대한 언급을 했어. 그러면 신천지에 안 다닌 사람이 뭐라고 할지언정 정작 다닌 사람은 침묵을 일관한다는 거죠. 방어 기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억누러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사실 신천지 안에 있었던 경험이 모든 게 나쁜 경험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경험으로 선순환시키는 게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동의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너무 공감이 돼 있어서 구별되는 경험을 생각해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굳이 고르자면 204쪽에서 전기치료를 사용했다는 것, 뭔가 전기 자극을 줘서 뇌를 리셋시킨다라는 점이 신천지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저도 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얘기하자면 저는 챕터를 한 2장 정도를 쪼개서 생각해 봤는데 우선 7장부터 말씀드릴게요. 7장에 봤을 때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무엇인가라는 꼭지를 제가 두었는데요. 신천지 있었던 때를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심리 상태는 혼자 드높은 산에서 독약청청해 있거나 또는 저 깊은 심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천지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소위 닫힌 사회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 있다 하잖아요. 지신행. 기독교 사회에서든 다 통용되는 얘기인데 지식과 믿음은 같은 사회 내에서 맞물려 있으니까 신자들끼리 행동 거지를 면밀히 파악해요. 뭐 당연히 전도 활동 이런 거는 뭐 유심히 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냐 하면 신천지 신자들끼리도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속 깊은 얘기 다 꺼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은연중에 서로의 평판을 따지면서 매우 세심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작용이 더 일어나면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게 신천지 내부적으로 또 아름아름 발표가 되기도 하죠. 아까 말한 비유를 좀 더 확장지어서 사회적 공기가 적었던 고산지대에서 고산병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사회의 소음에 노출된다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신천지 신자들 갑자기 나오라 하면 그런 두려움 없다는 사람 솔직히 없을 거거든요.
이를 잘 다독여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 노력한 과정을 사회에서 적절한 결과물로 환원을 시켜줘야 과정과 결과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으니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혼자 저 10년의 밑바닥에서 급하게 수면 위로 오르면 잠수병이 생기듯이 잠수병이 생기지 않게 그에 맞는 적절한 완급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표현력과 비유가 대박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 표현력이 남다르신 것 같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나 또 나올 때나 제가 몇 번이고 대표로 해서 본 영화가 있어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거든요.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와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실화를 각색한 영화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 나면 정말 꼭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볼게요. 이게 내용이 어떠냐면 좀 말더듬이랑 그리고 군주라는 직책을 갑작스럽게 맡아서 주인공이 엄청 압박과 긴장감을 억지로 뚫으려는 모습도 있고 정면 돌파가 아닌 환자를 면밀히 살펴서 근본적이고 우회적으로 또 유연한 치료 방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언어 치료사들이 이거 선구자적인 치료 방법이다. 지금의 시대에 봐서도 그렇게 평할 만큼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조지 6세를 말더듬이 군주에서 단호함으로 영국 국민들을 다독여서 영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인 2차 세계대전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든 군주로 탈바꿈을 시켰단 말이에요. 심리 조작, 다시 말해 그릇된 심령과 분노로 위축된 자아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처방과 적절한 치료로 선순환시킨 최고의 간접 경험이 저한테는 이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닌데 꼭 봐볼게요. 예. 네. 네, 저는 저도. 정말 저 이거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사장 내용을 조금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데 심리 상담자 컨셉으로 신흥 종교에서 메타포를 많이 따온다 하잖아요. 신천지 전도 활동을 하면서 흔히 하는 것이 중간 관리자, 중관자라 하는데 상담사 컨셉이거든요. 상담자 컨셉이 매우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상담자로서는 모두 비적격자인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또는 피해자인 자신이 잠재적인 가해자로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 활동 자체가. 어설픈 조언자가 지금 사실 사회를 지배하는 듯한 보이는 현상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현상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신흥 종교라는 그 음성적으로 통용되는 게 양지화가 되었을 땐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체가 대중들한테 직면받았을 때, 관심받았을 때 오히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됐다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제 삼손이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힘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하게 요새 1, 2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그 단어가 또 현상이 MBTI 같은 심리 검사고 약간 방향은 다른데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좀 유행하잖아요. 네. 이거 좀 시기가 좀 맞물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얘네들이 가스라이팅이랑 뭐 심리 검사를 과연 음성적으로 대중들한테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은 하기에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은 자각 못하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그거의 위험성조차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지금까지 했던 게 실적이 있다 보니 하겠는데 근데 한 1, 2년 해보면 알겠죠.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그제서야 알겠죠. 왜 제가 이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어떤 글을 본 게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의 대단한 인종차별 단체인 KKK단이 와해된 계기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서 KKK단의 당대에 보여주는 실체나 사고와 운동 방식이 1950년대에 너무 유치하다는 대중적인 관심이 각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KKK단 사고 방식이 흑인과 우리가 구별돼서 살 수 있다라는 방식 그런 신념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낮게 묘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역이 줄어들었거든요.
다시 신천지 상황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심리나 전도 방식이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입지가 약해진 신천지가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신도들을 포섭을 과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교세가 확장을 되는 건 힘든데 그래도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중간자 컨셉은 더 이상 이제 쓰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특별하다기보다 사회에서 음성화된 영역에서 사회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이 걸려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른 신흥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음성화되어서 또다시 사람과 사회를 현혹시키지 않게 지켜보고 실체를 다각도로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그들의 방식, 행동 양식 뭐 이런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알려졌고 네. 음지에서 양지화가 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건 사실인데 그럴수록 다시 음지로 들어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두더지 잡기 게임도 아니고 계속 드러나도 그걸 또 알리고 근데 뒤늦게 또 이 사람들이 수법을 바꾸면 그걸 또 알리고 약간 이런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양지로 올라간 게 이제 그 안에 있을 때는 소속감을 주기에는 뭔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세상에서도 인정해주는 부분처럼 느껴져서 그러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계속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MBTI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확실히 입지가 좁아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네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더욱이 모이게 하는 방법 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는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또 사실 힘들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과 이렇게 뭐랄까 대치를 하는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지쳤는데 이것이 더 음지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것을 현혹시키고 알리는 방법이 더 다채로워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들이.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른 대책도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갑자기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로 두더지 게임 하니까 비유가 되게 재밌어가지고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더지 게임을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마치 망치로 때리는 주인공 같이 신천지 활동을 하는데 나중 되면 내가 망치 맞는 두더지 되는 기분이 좀 들어요. 맞아. 네, 맞아. 좀 공감되시죠? 네네네네. 그리고 그 신천지라는 조직이 지금까지 성장 메커니즘이 외부적으로 되게 이제 공고한 결속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모략도 많이 하고 외부적으로 모략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변곡점, 그러니까 꺾인 계기가 됐잖아요. 누가 봐도. 그쵸. 그러면 다른 이단 종교를 봤을 때 이제 밑빠진 물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부는 어찌되든 내 할 바 아니다 생각이 들고 외부적인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라서 좀 역설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끼리 더 이렇게 뭉치게 하는 뭐 그거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쟤들은 저런 상태이면서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 정작 신도들의 그 속마음은 지금 엄청 소홀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표현을 안 해서 그죠. 뿐만이지. 말 근데 못하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뭐야 네. 다들 잘 지내나? 약간 예, 아직도 안 나오고 저러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예. 음. 그런 통제된 조직에서 있다 보니까 음. 저 분들은 잘 지낸 것처럼 보이네.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드러나는 빙하가 조금 있으면 밑에 빙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마음의 바다라면 그 빙하가 엄청 크게 커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깨지긴 될 건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린 거라서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우려되는 것 같아요. 이게 깨졌을 때 감당이 돼야 또 앞으로 살아갈 텐데 네,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냉동식품을 갑자기 그냥 깨서 먹는 게 아니라 해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적절한 관심과 다각도의 방법을 좀
강구해봐야 되지 않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비유 전문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맞아. 이해가 쏙쏙.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나누면 저는 부합되는 경험이 사실 너무 많아서 한 가지로 고르기가 좀 어렵긴 한데 구별되는 경험은 제가 하나로 좀 꼽을 수 있어서 이거 먼저 나눠보자면 책에서 심리조작 혹은 치료를 할 때 최면을 건다든지 뭐 208쪽에 보면 LSD나 쿠레라 같은 약물 사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경험은 저는 신천지에서 없고 신천지에서는 실제로 그런 약물이나 최면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구별된다고 생각했고 부합되는 경험은 이제 뭘 나눌까 고민하다가 52쪽에 나오는 영감상법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일본이랑 미국에서 발생한 일종의 고액 상품 판매 방식인데 정확히 말하면 수법이죠. 이 수법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신천지로 전도당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제 고민을 들어주고 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믿고 저를 맡겼던 점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제시한 답에 대해서 사실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보여주니까 또 그 사람이 저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응하고자 따랐던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고 그리고 저 혼자만 아니라 이제 제 옆에서 막 바람 잡으면서 저를 안심시켰던 잎사귀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책에서 말한 영감상법의 그 판매 방식이랑 정말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자면 신천지 전도 방식이 먼저 고리를 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인터뷰를 요청한다든지 어떤 세미나에 데려간다든지 내가 심리학과 학생인데 표본 수집을 하고 있다 하면서 심리 검사를 부탁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 알려줄 테니까 만나자고 하잖아요. 무조건. 그때 자주 쓰는 멘트가 저희 교수님이 땡땡님 표본을 보시더니 땡땡님이 다른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흥미로워하시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라면서 교수를 사칭해서 이제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아니면 그 심리학 학생 그 사칭하는 그 사람 선에서 반드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났을 때 칭찬도 해주고 좀 띄워주고 어떤 부분을 개발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개선할 점을 지적한다든지 혹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대상자가 본인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걸 바로 캐치해서 아 나도 과거에는 그랬었다. 너 마치 내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도와주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혹은 내가 이전에 너 같은 친구를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내 상담을 받고 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상자, 그러니까 그 전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나도 변할 수 있겠네? 이분도 과거엔 그랬다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상담사로 사칭한 신천지인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사실 맞죠? 그렇죠. 그죠. 아 정말 사실은 좋은 방향인데 네. 아니지. 목적이 잘못됐죠. 네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성경을 배우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천지인을 투입해서 마치 그 사람이 같은 상담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도 이 상담 받고 있는데 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상담사님 너무 좋지 않아? 이러면서 상담 내용이랑 효과에 대해서 바람잡기도 하고 또 상담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안심도 시키고 대단한 분이라고 막 띄워주면서 마치 상담받고 있는 너가 특별해서 그 상담사님이 바쁜데도 너를 만나주고 있고 도와주는 거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하잖아요. 약간 순간 지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좀 소름 돋네요. 멘트가 너무 지금도 약간 상담할 때 이런 멘트 쓰는 걸로 아는데 뭐 어쨌든 이런 과정을 보면 심리적 측면에서 이 책에 나온 영감 상법이나 신천지나 뭐 피차 일반인 것 같고 다단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책 3장에서는 누가 심리조작을 당하는지 풀어서 설명해뒀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저를 좀 되돌아봤고 과거에 제가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했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고
2장 타인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서는 이만희를 제가 분석해 보기도 했어요. 약간 이런 어린 시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가? 그래서 좀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구매에 이끌리다 보니까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후회를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신천지도 약간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그러한 경험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한번 혹하게 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의 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뒤돌아보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막상 그 쉽지가 않죠. 맞아요. 거기서 막 음. 빨리 결정하게 만들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맞아요. 여유와 시간, 생각할 시간을 잘 안 주고. 그래서 센터에서도 뭐 수업 전 내용을 얘기하고 후 보강 수업을 듣고 쉴 새 없이. 예, 말은 3시간이라 하지만 다 까놓고 보면 센터에서 수요일 제외한 월화 목금 토 나중 되면 일요일 수요일도 오지 결국엔. 맞아요. 계속 늘리기 위한 계획을 이미 그들은 세워두고 있다는 게 그래하니까 군대 훈련소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군대에서도 그러나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처음에 이쯤 되면 끝나겠지, 이쯤 되면 되겠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근데 알고 보면 뒤에 계속 뭐가 있어. 강도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만치 않게 교육을 하게 해서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 험난한 과정을 다 넘기겠다. 이런 성취감을 또 주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물을 처음에는 뭐 1m 밖에서 주고 뿌리가 점점 늘어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이미 플랜을 세워두고 전도할 대상들을 가지고 계속 그 신천지에 대한 뿌리를 계속 늘려주지 않았나. 단계 양상. 단계 향상을 통해서 뿌리를 계속 늘려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겪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딱딱 들어맞아서 저는 오히려 신천지에 가고 나서 이게 운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신의 같아요. 인도하심이라고 느끼죠. 그쵸. 지금 생각해 보면서 제 감정이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사례를 정확히 기억하셔가지고 꼭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감입니다.